일단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요새 대부분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뭐 문해력 내지는 독해력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요즘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어 읽기, 그다음에 따라 읽기, 그다음에 올바르게 써보기, 올바르게 말하기 이런 기초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교과서 위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어휘력 공부를 따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독해를 읽은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독해력이 좋은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도 독해력이 많이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독해력이 좋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고 그게 강화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확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서 마치 영화를 많이 봤는데도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한 그 기억이 없는 경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어휘 공부와 독해 문제집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학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쉬운 수준의 글을 읽고 점검하는 정도의 문제집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독해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대답하는 식으로 독해력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력을 키울 때 어머니들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생각은 어때가 아니고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 순으로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엄마하고 여행을 갔다 왔을 때도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얘기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논리적 사고 능력, 분석적 사고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책을 읽는데 읽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끊어 읽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든지 단어 하나하나를 읽는 수준에 끝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독해력이 안 커지거든요. 어른들은 확실히 아는 끊어 읽기를 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끊어 읽기 연습을 시켜주면 아이가 따라 읽는 방법으로 하면 독해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마침표는 길게 끊고 쉼표는 짧게 끊고 의미부는 그보다 더 짧게 끊어서 읽어주는데,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시 잘 못해요. 근데 한 두세 달만 지나고 나면 아이들 스스로도 올바른 위치에 표시를 하고요. 제가 먼저 안 읽어줘도 비슷한 식으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문을 읽으면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옛날에 단어 하나를 읽던 아이들이 구별로, 어절별로, 문장별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문단별로 충분히 읽어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고 끊어 읽기 못한다면 엄마가 먼저 끊어 읽어주고 아이가 표시했다가 끊어 읽는 연습만 해도 아주 빠른 속도로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영어 교육하고 국어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는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때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틀려도 러그러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루언시, 유창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근데 국어는 1살, 2살, 3살 때부터 유창성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모국어이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정교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에큐러시라고 하는데, 맞춤법 맞춰야 되고 띄어쓰기 잘 해야 되고, 우리말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해야지 거기에 너그럽게 시작을 해버리면 국어 공부가 정말 산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띄어쓰기, 그 다음에 맞춤법,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주자주 시험을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은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들께서도 어떤 맞춤법이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출력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걸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 틈틈이 보시다가 거기 있는 거를 질문해 보거나 책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서 맞춰서 얘기해 보는 식으로 하면 안전하게 맞춤법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수업을 할 때 신출 어휘를 제가 읽고 아이가 따라 읽게 하고, 얘를 제가 읽으면 아이가 따라 읽게 합니다. 그 정도까지 신출 어휘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는 어머니들께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책 읽기가 싫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습서에 나오는 신출 어휘를 읽고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짧은 글짓기 짓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거를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어 교과서 자습서에 나오는 어휘는 국어 어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사회나 이런 어휘들을 국어 교과서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어휘를 모아놓은 어휘책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어휘도 늘고 과목에 대한 지식도 늘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어휘를 넓게 공부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고학년까지는 이런 어휘를 넓게 공부하는 작업을 하고요. 고학년서부터는 넓게와 동시에 깊게 공부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게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단어 하나를 언어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요다, 공급이다, 국어로는 필요하다, 제공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 들어가면 수요나 공급이 갖는 의미가 그거보단 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은 어휘를 전문적인 깊은 어휘까지 같이 가주면 어휘력에서는 뭐 탁월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자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휘력이 커진다 보다는 암기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돼버리면 언어 속에서 한자를 공부하는 게 낮자로 한자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고요.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사자성어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